푸틴은 이 배신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0년 동안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유일한 육로는 러시아를 통과했습니다. 실크로드에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까지 통과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스크바에 통행료를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이 아니었습니다. 지리적 패권, 지정학적 지렛대, 수십억 달러의 수익이었고 푸틴은 이 독점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이 그 독점을 파괴하고 있고 푸틴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인 카자흐스탄은 러시아를 우회하는 중국과의 새로운 무역 회랑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푸틴에게 우정을 제공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그의 발밑을 파고 있으며 푸틴의 200년 된 통행료 징수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길이 바뀌었고 표를 파는 사람은 더 이상 모스크바가 아닙니다. 이 새로운 회랑의 지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푸틴이 왜 불안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서부에서 출발한 컨테이너는 카자흐스탄을 끝에서 끝까지 가로지릅니다. 그들은 페리를 타고 카스피해를 건넙니다. 아제르바이잔에 상륙합니다. 그들은 조지아를 거쳐 터키를 통해 유럽에 도달합니다. 4,250km의 철도, 500km의 해상 경로, 그리고 이 경로의 단 한 미터도 러시아 땅을 지나지 않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이 회랑의 경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카예프가 벌이고 있는 이중 게임은 아마도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층일 것입니다. 2026년 5월 29일 그는 아스타나에서 푸틴과 만났습니다. 15개의 문서가 서명되었습니다. 로사톰이 주도하고 러시아 국가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발하쉬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양자 무역량은 기록적인 29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우호와 설린 관계의 7가지 원칙이 수립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의 모습은 완벽한 파트너십이었지만 카메라 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2026년 4월에 카자흐스탄은 조용히 3개의 주요 화력 발전소 프로젝트에서 러시아 파트너들을 제거했습니다. 인터 RAO가 총괄 계약자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기술이 이를 대체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차관 예심카노프는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현대 중국 기술은 환경 기준을 충족하며 인공지능 요소를 포함합니다. 러시아가 제안한 15년 신용 모델은 보류되었고 에너지 분리는 이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025년에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전체 전기 수출의 60%를 받고 있었으며 최대 고객이었습니다. 현재 81개의 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총 용량은 15.3기가와트이고 25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심카노프 차관은 목표를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2027년에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전기를 전혀 구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 전기 수출 시장에서 가장 큰 구매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벨퍼 센터의 분석은 이 이중 게임의 논리를 매우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카자흐스탄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 중에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화하는 것이 첫 번째로 꼽힙니다. 토카예프는 한편으로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7,600km의 국경, 수백만의 러시아계 주민, 그리고 핵 의존성 때문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의존의 모든 실을 하나씩 끊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이 탈동조화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몰도바가 했던 것처럼 공공 영역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조용히 줄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유럽연합과 히토류에 대한 병행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토카예프는 트럼프의 평화위원회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서방으로 향하는 문이 열릴 때마다 러시아로 향하는 문은 좁아지며 토카예프는 이를 매우 신중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 균형을 알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수십만 명의 군인들과 싸우고 있는 동안 중앙아시아의 두 번째 전선을 열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카자흐스탄에 압력을 가하면 그가 피하고자 하는 것을 가속화하여 토카예프를 완전히 중국과 서방의 품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푸틴은 갇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의 독점이 약화됩니다. 압력을 가하면 분리가 가속화됩니다. 두 가지 선택 모두 손해입니다. 이 성장 뒤에는 단순한 상업 논리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3가지 전략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재 위험. 러시아를 통과하는 모든 화물은 서방 제재에 걸릴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불안정성 위험.
전쟁 중인 국가의 철도는 언제든지 군사 우선권을 가질 수 있으며 실제로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 철도에서는 군사 화물이 민간 화물을 계속 뒤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정치적 위험, 푸틴은 오늘 동맹이라고 부르는 나라에 내일 금수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위험이 결합되면 세계 무역의 방향이 조용히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비용은 모스크바에 가장 크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위기와 홍해에서의 후티 공격으로 인해 해상 경로가 위험해졌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더 이상 안전한 통로가 아닙니다. 해상 보험이 급등했습니다. 배송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비용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특히 러시아를 우회하는 육로가 매일 더 많은 가치를 얻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인 SZRU는 이 그림을 러시아의 미래와 직접 연결합니다. 회랑이 성장함에 따라 러시아는 아시아와 유럽 간의 주요 교통 허브로서의 위치와 수십억 달러의 운송 수익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는 이 위협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분석가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더 빠르고 저렴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경로로 전환함에 따라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화물량이 감소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회랑은 중앙아시아의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유럽의 가장 큰 지정학적 도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브뤼셀에서 열린 투자자 포럼에서 유럽 및 국제금융기관들은 10억 유로를 약속했습니다. 2025년 4월 첫 번째 유럽연합 중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폰 데어 라이엔은 추가로 12억 유로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패키지를 발표했으며 그중 30억 유로는 직접적으로 교통 인프라에 할당되었습니다. 세계은행은 카자흐스탄 철도 운영사 KTZ에 8억 4,060만 달러의 보증을 제공했습니다. 유럽투자은행은 카자흐스탄 개발은행에 2억 유로의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투자의 전략적 의미는 숫자를 훨씬 초월합니다. 유럽연합에게 중간 회랑은 단순한 무역 경로 이상입니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지정학적 대비책입니다. 브뤼셀은 이를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적대적인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며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 아래 있던 중앙아시아에 유럽연합을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이 이 회랑에 투자하는 모든 유로는 러시아의 교통 영향력을 조금 더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는 중국의 1대1로 구상과도 겹칩니다. 베이징은 같은 경로에 자체 인프라를 자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과 동방 모두 중간 회랑을 지원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에서 터키의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터키는 중간 회랑의 유럽으로 가는 유일한 관문입니다. 조지아에서 나오는 모든 기차와 모든 컨테이너는 터키를 통과합니다. 2026년 4월 이스탄불에서 열린 원탁회의에서 카자흐스탄 대표단과 터키 측이 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 부비서관 자나소바는 2026년 첫 3달 동안 회랑 운송이 18%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CDD 교통, 알바이라크, 차르과 같은 민간 부문 거대 기업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에 역사적인 첫 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터키에서 중국으로의 첫 번째 귀환 화물 열차 운송, 50개의 냉장 화물 컨테이너가 중간 회랑을 통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배송은 이제 이 회랑이 단방향이 아닌 양방향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바쿠 트빌리시 카르스 철도는 이 경로의 코카서스 중추입니다. 카스피해 항구인 악타우, 쿠릭, 알라스는 지속적으로 용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철도 프로젝트에 20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인프라 현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 터키 카자흐스탄 화물량이 34% 증가했으며 이 성장은 여전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의 개발 도로 프로젝트가 이라크를 통한 걸프 연결을 추가하면 그림은 더욱 확장됩니다. 운송 시간이 15일 단축됩니다. 터키는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아시아, 유럽, 중동 간의 물류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DW의 분석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위기로 인해 이 회랑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으며 터키는 이 변화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러시아를 우회하는 새로운 경로를 구축하는 동안 러시아는 자체 경로조차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러시아의 전체 철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기관인 RZHD, 국가 화물 운송의 87%를 처리하는 거대한 구조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26년 초 기준으로 부채는 4조 루블, 약 519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순이익은 500억 루블에서 23억 루블로 단일 연도에 96% 감소했습니다. 2026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0% 삭감되었고 회사는 국가에 2천억 루블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단지 운송 수익 손실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민간 경제 자체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첫 2달 동안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마이너스 성장, 마이너스 1.8에 들어섰습니다. 철도 화물 데이터에 따르면 민간 경제는 실제로 2022년부터 질식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대규모 전쟁 지출로 이를 감췄습니다. 건강한 경제는 대량의 기본 민간 상품을 이동시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 운송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극해 항로로 대안을 만들려는 시도도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이 항로는 계절적입니다. 대부분의 기간 동안 얼음이 막고 있으며 유조선 함대를 건조한 한국 조선소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서울은 이제 러시아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북부 경로를 확장할 기술적 역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악순환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은 철도를 소모시키고 소모된 철도는 민간 경제를 억압하며 억압된 경제는 운송 수익을 감소시키고 감소된 수익은 철도에 투자할 수 없게 만듭니다. RZHD는 새로운 기관차 400대와 여객차 190대를 구매하고 싶지만 예산이 20% 삭감되었습니다. 인프라 유지 보수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유휴 화차가 주요 노선을 막고 있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붕괴가 일어나는 동안 화물은 러시아 주변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중앙 회랑은 매달 조금씩 성장하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러시아 군사 분석가 프리친의 인정은 이 그림을 요약합니다. 이 경로의 근본적인 목적은 러시아를 우회하여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노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전문가들도 이 상황을 알고 있지만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을 일방적으로 읽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카네기 재단의 2026년 4월 분석은 차가운 샤워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미들 코리도는 여전히 러시아의 노던 코리도의 연간 100만 톤 용량의 6%만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인상적이지만 물량은 여전히 매우 적습니다. 조지아는 회랑의 유일한 유럽 관문이자 심각한 병목 지점입니다. 아나클리아 항구의 2026년 예산은 1억 5천만 라리에서 5천만 라리로 삭감되었습니다.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투자 격차는 약 18, 15억 유로로 추정되며 장기 화물량과 정치적 위험 때문에 민간 부문의 투자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카스피해의 수심 감소는 별도의 기술적 문제입니다. 준설, 새로운 부두 및 터미널 건설이 필요하며 이들 중 어느 것도 한 달 안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환적 지점의 다수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물류 마찰을 발생시킵니다. 통합 요금 체계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푸틴 토카예프 관계를 단순한 분리로 읽는 것도 잘못입니다. 5월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합의는 실제입니다. 로사톰은 카자흐스탄의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것입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국경, 수백만의 러시아계 인구, 수십 년간의 제도적 유대는 하룻밤 사이에 끊을 수 없습니다. 토카예프는 러시아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통제된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관점에서 진정한 위험은 오늘날의 규모가 아니라 추세입니다. 2022년에 거의 제로였던 선이 4년 만에 25배로 증가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2억 유로를 투자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보증을 제공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아래에서 인프라를 자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되돌리기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철도는 철거할 수 있지만 항구, 터미널, 세관 시스템은 영구적인 구조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일단 철도가 깔리면 화물은 물리 법칙처럼 그 철도로 흐릅니다. 그리고 중간 회랑의 진정한 전략적 의미는 무역량을 훨씬 초월합니다.
이 회랑은 카자흐스탄이 러시아로부터 분리되는 상징이며 카자흐스탄이 분리되면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키르기스스탄이 카자흐스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미 라틴 알파벳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트랜스카스피안 파트너십에 가입했으며 유럽연합과 별도의 무역협정을 협상 중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스피해 항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CIS 탈퇴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파시니안 정부는 카라바흐에서 러시아의 안보 보장 실패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 탈퇴는 푸틴의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약화시키며 그의 유럽연합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조금 더 약화시킵니다. 푸틴은 이 연합을 통해 구소련 지역을 경제적으로 모스크바에 묶으려 했지만 회원국들은 하나씩 대안적인 파트너십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연합은 서류상으로 존재하지만 사실상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몰도바에서 본 것과 같은 과정이지만 훨씬 더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몰도바는 독립국가연합을 탈퇴하고 에너지 노선을 변경하고 언어를 변경하고 러시아 사령관들을 추방했으며 루마니아와의 통합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350만 명의 국가가 러시아의 30년간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해체한 것입니다. 카자흐스탄도 같은 공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무역 경로를 다양화하며 서방과 중국과의 제도적 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1900만 명과 중앙아시아 최대 경제를 가진 몰도바가 컵이라면 카자흐스탄은 바다입니다. 영향은 비례할 것입니다. 포브스 러시아의 분석은 모스크바의 이러한 두려움을 확인합니다. 중국의 중간 회랑, 카스피해 연결, 남부 우회 경로의 체계적인 개발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가리키며 유라시아 무역에서 러시아를 소외시키고 중국과 유럽 간 중개자로서의 역사적 역할을 제거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쟁 전에는 북부 회랑이 문제없이 작동했습니다. 제재도 없었고 위험도 낮았으며 인프라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중앙회랑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긴급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푸틴의 전쟁이 그 긴급성을 만들었습니다. 제재는 북부 회랑을 위험하게 만들었고 러시아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러시아를 통과하는 것은 이제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보냈습니다. 푸틴은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를 삼키려 했지만 전쟁은 러시아의 교통제국을 삼켰습니다. 200년 동안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러시아에서 티켓을 사야 했습니다. 실크로드 상인부터 현대 컨테이너 열차까지 모스크바는 통행료를 징수하는 요금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독점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지정학적 통제였습니다. 통행권을 부여한 러시아는 언제든지 그 권리를 회수할 수 있었고 이 위협은 수십 개국을 모스크바의 영향 아래 두었습니다. 이제 그 요금소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화물은 러시아를 우회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그 흐름의 중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2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문을 열고 있으며 러시아의 철도 제국은 51억 9천만 달러의 부채로 침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자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조차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그 대안은 더 이상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철도가 놓였고 항구가 건설되었으며 기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200년 지리적 특권이 조용히 끝나고 있습니다. 길이 바뀌었고 요금소는 비어 있으며 티켓 판매자는 더 이상 모스크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영상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우리의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장거리 운전이나 일상적인 휴식 시간 동안 팟캐스트처럼 쉽게 들을 수 있는 PPR 글로벌의 심층 보고서를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스포티파이 채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저희 스포티파이 계정을 팔로우하시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